그는 그녀와 결혼해야 할까? 안나 캐서린 그린 단편소설. 그날 밤 내가 테일러를 클럽에서 만났을 때 그는 매우 활기차 보였다. 나는 그를 오랜만에 만난 것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악수를 청하면서 그에게 다가갔다. 결혼을 해요. 그가 즐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이 사교 클럽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될 거예요. 나는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그것을 표현했다. 테일러는 행복한 가정 생활이 필요한 유형의 남자였다. 그는 우리와 있을 때는 한 번도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다. 우리가 그를 좋아했고 그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좋아했지만 말이다. 오, 그렇다면 이 행운의 숙녀는 누구신가요? 내가 물었다. 나는 잠시 여행을 다녀왔었고 그동안 사교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제가 결혼할 여자는 워러스 부인이에요. 그 젊은 미망인님. 그는 내 표정에 일어난 변화를 알아차린 것이 틀림없었다. 그가 말을 멈췄다. 당신도 그녀를 아는군요. 그렇군요. 그가 아주 짧게 내 얼굴을 살피더니 말을 이었다. 그가 내 얼굴을 살피는 사이 나는 침착함을 되찾을 수 있었다. 물론이죠. 내가 그의 말을 받아서 이야기했다. 이 도시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성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한 잔 더 하시겠어요? 하지만 나의 가슴은 무거웠고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명랑한 목소리를 억지로 유지했다. 그러다가 적당한 기회를 봐서 사람들 사이에서 빠져나와서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워러스 부인? 그녀는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리고 게다가 그녀의 외모에 더해서 친절한 태도가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는 여자였다. 내 친구들 중 가장 까다로운 사람의 배우자로 골라줄 만한 바로 그런 여자가 맞지. 만약에, 나는 만약이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멈췄다. 어마어마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생각 속에서 그것이 점점 커져만 갔다.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생각으로 발전하기까지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커지는 중이었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 일 없이 신문을 집어들고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서 테일러를 바라본 나는 그에게 언제 귀여운 남성이 되는지 물었다. 그의 대답에 나는 놀랐다. 일주일 후에요. 그가 대답했다. 결혼식에 초청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헬렌의 처지로서는 내 생각에 그는 분명히 그 말을 마쳤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결혼이 그토록 가까운 상황에서 그것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는 짓은 어리석을 것이었다. 나는 또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나는 안정을 되찾을 수 없었다. 테일러는 좋은 남자였다. 그리고 그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하도록 놔두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러면 보통 남자들보다 훨씬 더 큰 실망을 느낄 것이었다. 그녀에게 감성이나 생활 원칙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었다. 천국을 기대하고 있는 그에게 지옥이 닥쳐온다고 해서 그가 무너지지는 않을 듯했다. 다만 연옥이 그를 무너뜨릴 것이었다. 워러스 부인과 관련된 그의 결혼 결심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는 일일까? 그녀는 나는 생각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기억 속에서 떠올려 보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달콤하면서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였다. 나 스스로도 그녀를 신뢰할 수 있었다. 하지만 테일러와 달리 나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기대에 어긋나는 면이 보인다면 속았다는 기분을 느낄 것이었다. 하지만 고작 일주일이라니. 그의 결혼을 간섭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아니, 어쩌면 매듭이 모두 묶일 때까지 아직 늦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나는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결정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암시해 주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현명한 방식으로 말이다. 테일러, 나는 내가 있는 방으로 그를 불렀다. 이제 조금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어요. 결혼식을 이렇게 앞둔 상황에서 당신을 흥미를 끌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나로서는 당신을 언제 다시 볼지 모르겠군요. 변호사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기를 당하는지 알았으면 좋겠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상황을 좋은 기분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난로의 불길을 쳐다보는 그의 시선에서 어떤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가 몰두하고 있는 생각에서 나에게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에 관해서라면 나는 크게 걱정할 바가 없었다. 지난 봄 어느 날 아침이었죠. 내가 말을 시작했다. 아침마다 오는 우체부에게서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정교하게 쓰여진 글씨 때문에
내 주의가 그 편지에 쏠렸고 호기심이 일어났죠. 서명을 보니까 내가 아는 젊은 여성의 이름이더군요. 그토록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글씨를 직접 본 것은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호기심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상당히 놀랍고도 씁쓸한 것이었어요. 그녀와 나의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딸의 관계와 유사하고 약간은 먼 관계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그 편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아직 18살이고 나는 거의 50살에 가까워지는 나이니까요. 그녀는 매우 조심스럽고도 은밀한 방식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약 50달러의 돈이더군요. 잘 알고 있는 관계에 있는 젊은 여성에게서 그런 부탁을 받는다는 것은 구식의 도덕관념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미혼으로 지내온 노총각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게다가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경제적으로 큰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도 명확했고요. 하지만 그녀의 젊음과 부탁을 하는 유치한 방식을 고려해서 나는 다음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그녀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가 적혀 있더군요. 어떤 가난한 가족에게 그녀의 마음이 기울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음식과 옷, 약이 절박하게 필요하고 그녀 자신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용돈을 다른 곳에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돈을 더 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는데 예전에 그렇게 했다가 아버지가 매우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그런 행동을 반복한다면 아버지가 용돈을 모두 끊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불쌍한 가족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그녀는 그들 중 한 명이라도 굶주리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나라면 자신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해주고 호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부탁을 한 것이었죠. 그녀의 편지는 아이처럼 순수했고 명랑했어요. 예의범절을 갖췄다고 보기에는 힘들었지만 매우 감동적이었죠.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 결심을 실행하는 것 자체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편지였죠. 그녀의 부탁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었죠. 그렇다고 그녀가 부탁한 50달러 전체가 그 금액이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거든요. 를 그녀에게 준다면 그녀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었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불쾌한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컸어요. 그녀의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는 세 번째 방법은 아예 고려 대상도 되지 않았어요. 나는 그녀의 아버지를 아주 잘 알았고 그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에게는 고통만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도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편지 봉투에 그녀가 부탁한 돈을 넣고 그녀의 곤란한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한 돈을 보낸다고 적었어요. 하지만 친구로서 충고하건대 그때의 상황이라면 그녀가 오해받거나 비난받을 위험이 전혀 없겠지만 다른 상황에서 남자에게 돈을 부탁하는 것은 아주 불쾌한 결과를 낳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직접 부탁을 할 수 없거나 자신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죠. 나는 그 편지를 직접 가지고 집을 나섰어요. 그녀가 말한 것 중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내가 직접 돈을 들고서 와달라고 했었거든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호텔로 가서 커다란 성경책에 이사여서 시작 부분에 돈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은 호텔의 로비 옆 작은 응접실 안탁자 위에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녀가 오후가 되기 전에 직접 찾아갈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간섭 없이 불쌍하고 가난한 가족을 돕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죠. 나는 그녀가 말한 호텔과 로비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책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그녀가 말한 장소에 성경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번거로운 일에 열정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기이한 취향을 존중하기로 생각하고 시내로 나갔어요. 약속된 호텔이 눈에 보이는 중심가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녀가 거리 건너편에 서 있더군요. 그녀는 아침 공기만큼이나 상쾌해 보였어요. 그리고 아주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그 번거로운 일 때문에 화가 난 내 마음에 커다란 보상이 되더군요. 그리고 그녀에게 직접 돈과 편지를 건넬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거리를 건너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와 얼굴이 마주치자마자 내가 말했어요.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정말 다행이군요. 당신이 필요하다고 한돈이 편지 봉투 안에 담겨 있어요. 제대로 준비해 왔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면서 지은 멍한 표정 때문에 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나를 응시했는데
그 깊은 푸른색 속에 떠오른 순진무구함으로 보자니 그녀가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리고 내 마음이 복잡해졌죠. 당신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워요. 하지만 제가 필요한 돈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가 편지 봉투를 쳐다보았어요. 그녀의 시선에는 불신과 당혹스러움, 호기심이 섞여 있더군요. 나는 아무 설명도 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나에게서 돈을 사기치려는 음모에 그녀가 희생된 것이라면 그녀에게 그 말을 해서 순진무구함을 망칠 필요는 없었죠. 그래서 나는 크게 웃고 주머니에 편지 봉투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을 이렇게 막고 있군요.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운한 가족을 위해서 당신이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돕는 당신의 일에 동참하려고 한 거예요. 그녀의 푸른 눈이 더욱 커졌어요. 불쌍한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떤 가족이 누구인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만약에 알았더라도 아빠가 필요한 돈을 저에게 주셨겠지요. 나는 그녀가 하는 말을 기분 좋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호감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에게서 돈을 빼내기 위해서 이 젊은 여자에 대한 나의 호감을 이용하고자 한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 곁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정당한 사과의 말을 하고 여기 클럽으로 서둘러서 왔어요. 그리고 예전에 경찰에서 일했던 클럽 직원을 찾았죠. 그리고 그에게 그때까지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말하고 그 사기를 계획한 사람을 찾기 위한 나의 계획에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편지 봉투에서 지폐를 꺼내고 대신 빳빳한 종이를 넣었죠. 편지 봉투를 가지고 앞서 이야기한 호텔로 가서 묘사된 성경책을 찾아서 이사야서 제일 앞장에 봉투를 넣었어요. 내가 들어갔을 때 로비나 응접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나올 때 호텔 직원 하나와 마주쳤죠. 호텔 문 근처에서 젊은 남자와 마주쳤지만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절제하면서 참았어요. 그리고 그는 나를 도와줄 임시 탐정이었거든요. 그는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응접실을 감시할 생각이었거든요. 누가 오가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죠. 정오가 되어서 나는 호텔의 응접실로 갔고 성경책을 펼쳐보았어요. 봉투는 사라졌더군요. 응접실에서 나오면서 나는 임시 탐정과 만났어요. 봉투가 사라졌나요? 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눈썹을 찡그렸고 그의 얼굴에 당황과 의문에 떠올랐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이 떠난 후 그 응접실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살폈어요. 하지만 누가 봉투를 가져갔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자 그가 말을 이었어요. 여기 바깥쪽에 있어야만 했어요. 만약에 응접실 안에 있었다면 아무도 성경책을 만지거나 봉투를 가져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도둑놈이 눈에 띄기를 기대하면서 여기 복도를 걸어다녔고 응접실로 들어가는 문을 주시했어요. 하지만 그가 어색한 표정을 짓더니 말을 멈췄어요. 봉투가 사라졌다고 했죠. 잠시 후 그가 다시 말했어요. 예, 맞아요. 내가 대답했어요. 그가 다시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거나 그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말을 계속했어요. 내가 따라갈 만한 사람은 없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들 중 한 명이라도 따라갔다면 시간 낭비였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그 방에 들어갔었나요? 내가 재촉하듯 말했어요. 그가 당황하는 모습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3명이었죠. 그가 대답했어요. 당신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가 쿠독 부인을 언급했어요. 테일러는 여전히 다른 생각에 몰두한 사람이 보여주는 피상적인 관심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그 이름을 듣더니 솔직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 그녀라면 그런 품이 없는 사기극과는 관련이 있을 수 없죠. 그가 말했다. 맞아요. 그렇죠. 내가 그의 말을 받아서 말했다. 마찬가지로 도우스 양도 그런 지저분한 일에 관련되었다고 보기 힘들죠. 하지만 우리의 임시 탐정에 의하면 도우스 양이 그날 아침 응접실에 두 번째로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나는 도우스 양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테일러가 무관심하게 의견을 표시했다. 하지만 나는 잘 알아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런 고귀하고 희생정신이 강한 여자를 의심하는 이 차릴이 내 누이 동생을 의심하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였죠? 테일러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안을 가로질렀다. 내 등이 그를 마주보는 순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워러스 부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따라온 침묵은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나는 감히 침묵을 깨지 못했고 그 역시 그러지 못했다. 침묵이 깨진 것은 5분 정도가 지난 후였다.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당신이 불렀다는 그 탐정은 어디에 있나요? 그를 보고 싶어요. 내가 찾아오죠. 내가 말했다. 서들리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 생각에는 당신이 이 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 필요는 없어요. 테일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앞으로 다가왔다. 당신 생각에는? 그가 말했다. 지금 내가 결혼하려는 여자가 당신에게 그 이상한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솔직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대답했다. 그들 3명의 여자 중 한 명이 내가 성경책에 넣어둔 편지 봉투를 가져갔어요. 그들 중 한 명이 그런 나의 행동을 야기한 편지를 썼겠죠. 하지만 감히 추측할 수도 없어요. 당신도 쿠독 부인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도우스 양도 아니죠. 하지만 그가 성급하게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 편지를 가지고 있나요? 내가 편지를 꺼내서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헬렌의 글씨체가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그렇다고 쿠독 부인이나 도우스 양의 글씨체도 아니죠. 그가 아주 거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그녀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나요? 그가 외쳤다. 헬렌, 내 사랑 헬렌이 그렇게?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헌틀리 씨, 순진무구한 젊은 여자의 이름으로 누가 그런 편지를 썼죠? 당신이 그녀를 직접 만난 우연이 아니었다면 그 젊은 여자는 당신의 추측을 바로 잡을 기회조차 없었을 거라고요. 타락에 가까운 이기심과 냉정함, 사악한 교묘함을 갖춘 여자라는 추측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의 헬렌은 천사예요. 나는 언제나 그녀가 천사라고 생각해왔어요. 그가 마지막 문장을 내뱉으면서 보인 깊은 어조로 보아서 그의 신부에 대한 의혹이 생겨나고 있었다. 나는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해야 할지 몰랐으므로 나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제안했다. 그냥 워러스 부인을 찾아가서 문제가 된 그날 중심가의 호텔에 간 적이 있었는지, 갔었다면 응접실의 탁자 위에 있었던 편지 봉투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제안했다. 그의 대답에서 그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흔들렸는지가 느껴졌다. 자신의 타락이 가져온 빚을 갚으려고 했던, 아니면 여성의 허영심과 변덕을 이용하려던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의 서명을 위조해서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여자라면 모든 것을 부인하는데 망설일 리가 없어요. 그녀는 아마도 내 질문을 제대로 들으려고도 안 할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봐야겠군요. 그가 말을 이었다. 쿠독 부인이나 도우스 양도 헬렌만큼이나 진정성 있고 솔직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을 의심하는 것이 미친 짓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잠시만요. 내가 끼어들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든 사실을 확실히 해두도록 하죠. 먼저 여기 앉아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담요를 덮고 있어요. 내가 서들리를 불러서 질문을 던지도록 할게요. 당신이 등불 아래로만 가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를 겁니다. 테일러는 내 제안을 따랐다. 그리고 몇 분 후 서들리가 내 앞에 와서 섰다. 나는 무관심한 듯 그에게 시선을 던졌다. 서들리, 읽은 척하고 있던 신문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말했다. 지난달 중심가에 있던 호텔에서 나하고 같이 했던 그 사건이 기억나죠? 지금 기사를 읽다가 그 사건에 관해서 몇 가지 생각이 났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편지를 성경책에 넣은 후 그 호텔 응접실에 들어갔던 3명의 여자 중 누가 편지를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의심되는 것이 없나요? 아니요. 그때도 그랬지만 모르겠어요. 그들 모두 여기 사교 클럽에서 유명한 사람들이고 가장 존경받는 가문 출신들이에요. 그들 중 누구도 의심할 용기가 없어요. 확실히 그렇죠. 내가 대답했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렇기는 하죠. 하지만 2명이 그 응접실을 방문한 이유는 확실하지만 다른 1명이 방문한 이유는 잘 모른다면요. 그들 모두 거기에 올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쿠독 부인은 호텔 직원에게 자신의 카드를 보여주고 응접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직원이 돌아와서 쿠독 부인이 만나려던 여자가 거기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기를 떠났어요. 도우스 양은 카드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터언 부인을 찾았어요. 그리고 터언 부인이 호텔을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자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나갔어요. 그럼 워러스 부인은요? 그녀는 거리에서 들어와서 베일을 매만졌어요. 그리고 거울을 찾아서 주위를 둘러본 다음 응접실 쪽을 보더니 바로 응접실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그 안에서 아주 잠깐 동안 머물다가 방에서 나와서 바로 거리로 나갔어요.
그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거울은 그 작은 응접실의 탁자 바로 위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간신히 무관심해 보이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세 명의 여자들이 성경책을 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확실하죠. 거슬리게 생각되는 행동은 없었어요. 나는 한숨을 쉬고 그를 내보냈다. 그가 밖으로 나가자 나는 테일러의 곁으로 갔다. 그의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군요. 내가 소리쳤다. 나의 친구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선 상태였다. 그는 아주 비참해 보였다. 내가 아는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가 말했다. 내일 나는 쿠독 부인과 도우스 양을 방문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비밀리에 성경책 속에 있던 봉투를 어딘가로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간청하겠어요. 지난달 문제가 된 그날 말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누군가의 부탁으로 그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을 말해줄 거예요. 그렇다면 워러스 부인은요? 그녀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하지 않나요? 그가 고개를 흔들더니 밖으로 나갔다. 그래요, 그럼. 내가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하죠. 그 다음 날 나는 워러스 부인을 찾아갔다. 내가 이미 알던 사실이었지만 그녀가 사는 곳은 굉장히 화려한 주택 지역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고 소박한 집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집을 장식하고 있는 가구들에서는 훌륭한 취향이 느껴졌다. 이곳저곳에서 가난함의 흔적들이 눈에 띄었지만 그녀의 취향으로 인해서 그것들은 쉽게 잊혀졌다. 운이 좋게도 그녀는 집에 있었고 더욱 운이 좋게도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막상 그녀를 앞에 두자 나의 용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매력적인 얼굴이 나를 매혹하는 동시에 당황하게 만들었다. 평온과 안락함의 용건이 아니라면 그녀의 떨리는 입술과 부드러운 갈색 눈동자를 눈앞에 두는 것 자체가 괴로웠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보기 전 동정심의 마음을 뺏기지 말자고 굳게 마음을 먹었고 가장 예절 바른 태도로 인사를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가볍게 그녀를 이끌어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햇빛이 바로 그녀의 얼굴을 비추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성가시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몇 가지 일을 해주신다면 저에게서 큰 걱정이 덜어질 것이 있어요. 혹시 지난달 어느 날 아침에 중심가 호텔을 가셨던 것을 기억하나요?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입술은 약간 벌어진 상태였으며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다. 하지만 호텔이 거론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약간 변했다. 물론 이것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 그녀의 시선이 더욱 부드러워졌고 그녀의 미소가 훨씬 짙어졌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할 때의 목소리는 처음 나를 맞았을 때의 목소리와 같았다. 기억나지 않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어쩌면 거기에 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 장소를 가는 편이니까요. 왜 물어보시는 거죠? 그녀가 물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날 아침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신이라면 지금 나를 의아하게 만들고 있는 질문에 대답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부드럽게 묻는 표정이 그녀의 얼굴 위에 머물렀다. 눈동자 사이로 의아함과 흥미가 뒤섞인 골이 살짝 패였다. 그날 아침 호텔에서 할 일이 있었어요. 내가 말을 이었다. 안쪽 응접실 탁자 위에 있는 성경책 안에 나의 젊은 친구를 위한 편지를 남겨두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 편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 그날 거기에 있었다면 어쩌면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아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가요, 워러스 부인? 잠시 사라졌던 그녀의 미소가 다시 나타났다. 아마 테일러는 그녀의 미소에 빠진 듯했다. 약간 뾰로통한 표정이 엿보였고 그로 인해서 그녀는 더욱 매혹적으로 보였다. 나는 그날 그 호텔에 갔었다는 것 자체가 기억나지 않아요. 그녀가 저항하듯 말했다. 테일러 씨가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말했나요? 그녀가 질문하는 사이 미래의 신랑을 부를 때 나타날 만한 완벽한 천진난만함이 표정에 드러났다. 아니요. 나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불행히도 테일러는 그날 아침 당신과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놀란 것처럼 보였다. 불행히도라니요. 그녀가 내 말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녀가 몸을 뒤로 당겼고 불쾌한 듯 보였다. 나는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만약에 그날 아침 당신이 누군가와 동행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에게만 중요한 일 때문에 이렇게 당신의 시간을 축내면서 일을 방해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분개함이 사라졌고 대신 의욕이 떠올랐다. 그녀가 아주 자세히 나를 뜯어보았다. 그녀는 내가 미래의 신랑에게 자신을 폄훼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놀라고 당황한 무고한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을까?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무슨 의미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 역시 대답을 하면서 동일하게 진지한 어조를 띠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다예요. 지금 내가 이 일로 당신을 귀찮게 하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겠죠. 내가 이야기한 편지를 누군가가 가지고 갔어요. 그날 아침 10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그 응접실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 누군가요? 바로 그날 아침 그 특정 시간대에 응접실의 문지방을 넘은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모두 3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질문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한 명씩 만나고 있어요. 당신도 아는 젊은 숙녀가 있어요. 내가 그녀에게 보낸 편지가 그 호텔의 성경책 속에 있었는데 당신이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되었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그녀에게 가져다 줘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중간에 잃어버려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내 말을 자르고 말했다. 그런 편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날 그 호텔에 있었다는 당신 말이 없었다면 그 사실조차 부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달 거기에 간 기억이 아예 없으니까요. 바람에 날린 베일을 고쳐 쓰기 위해서 들어간 적도 없나요? 아, 그래요.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잊은 사실을 생각해낸 사람의 표정이었지, 뭔가를 피하려다가 걸려 넘어진 사람의 표정은 아니었다. 나는 그녀가 무고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나를 압박하던 우울함의 일부가 사라졌다. 이제 기억하는군요. 내가 말했다. 아, 그래요. 이제 기억나요. 그녀의 태도로 보아서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딱 거기까지라는 것이 명확했다. 따라서 더 이상 물어보는 것은 무의미할 듯했다. 그녀가 무고하다면 더 이상 해줄 이야기가 없을 것이었다. 그녀가 범인이라면 이야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었다. 내 생각의 경향은 전자의 가정 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더 이상 말씀해 주실 것이 없을 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그 불운한 날 내가 성경책 속에 넣은 편지 봉투를 누가 가져갔느냐에 한 남자의 평생 행복이, 그리고 어쩌면 한 여자의 행복이 걸려 있어요. 나는 허리를 깊이 숙여서 인사를 한 후 그 집을 떠나려고 했다. 바로 그때 그녀가 갑자기 나의 팔을 잡았다. 어떤 남자요? 그녀가 속삭이듯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어떤 여자요? 나는 몸을 돌려서 그녀를 보았다. 세상에나.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얼굴 아래에 이기적이고 음모를 꾸미는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 있을까? 그 순간 평범하고 솔직하며 신뢰할 수 있는 커덕 부인의 얼굴과 예쁘면서도 꾸밈없는 도우스 양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얼굴들과 내 눈앞의 얼굴을 비교했다. 당신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이었나요? 그녀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나를 보면서 말했다.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저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저의 행복은 어떤 여성의 명예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남겨놓은 말이 그녀의 심장 속으로 파고들기를 바란 채 그 집을 나왔다. 그 집을 들어갈 때보다 더욱 불편했고 더욱 확신이 사라진 상태였다. 그녀의 태도는 나의 암시에 놀란 여자의 그것이었고 그녀는 너무나도 순진해서 내 말의 무게를 제대로 평가하지도 못한 듯했다. 하지만 그녀가 아니라면 누가 그 편지를 가져갔을까? 커독 부인. 불가능했다. 도우스 양? 잠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었다. 나는 불안과 절망 속에서 테일러가 그날 밤 나를 방문하기를 기다렸다. 그가 왔을 때 내가 그에게 이야기한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볼 수 있었다. 그는 커독 부인과 도우스 양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2명 모두 모든 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워러스 부인이 범인이었고 그런 여자를 신부로 맞이할 수는 없었다. 그가 그녀를 깊이 사랑했고 그로 인해서 그녀가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기는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내가 말했다. 내가 끼어든 결과가 가져오는 공포감에 휩싸여서 나는 스스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커독 부인이나 도우스 양도 그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냥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워러스 부인이 그 일을 했다면 그녀를 만났나요? 그녀에게 물었나요? 그래요. 내가 그녀를 만났고 그녀에게 물었어요. 전체 일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눈썹 하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테일러의 머리가 애로 쳐졌다. 어떻게 될지 미리 경고했잖아요. 그가 마침내 중얼거렸다.
그것이 그녀가 무고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겠죠. 아니라면 그가 말을 이었다. 아니면 나는 평생 의혹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죠. 커독 부인이나 도우스 양은요. 아, 그가 소리 지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내가 그들과 결혼할 것은 아니잖아요. 다음 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곤란함을 느꼈고 여전히 그렇게 느끼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도 실수가 일어나고 정황 증거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 편지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워러스 부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내가 그녀의 운명을 망친 중재인 역할을 했다면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운명을 가진 두 연인을 갈라놓는 것에 있어서만 성공한 것이었다. 과연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고 수수께끼가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평생을 자책하면서 살아야 할까? 아니면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진실된 사람이라면 해야만 했던 일을 한 것뿐일까?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나에게 대답을 해주기 바란다. 나의 외로운 미혼 생활은 그런 의혹으로 인해서 더욱 어두워졌다. 내가 그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에게 나는 지극히 감사할 것이다. 그는 그녀와 결혼해야 할까? 안나 캐서린 그린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